나이 들어 70이 넘으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더 불안해질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 깊이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게 살아서 불안했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했고 집을 마련해야 했고 직장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집도 있고 퇴직도 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쉬어도 되는 시간인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눈을 뜨면 무언가 모를 허전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서 이 돈이 내가 죽을 때까지 버텨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울을 보면 어느새 노인이 되어 있는 자신이 낯섭니다. 무릎이 쑤시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병원 갈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라도 하면 바쁘다는 말이 먼저 돌아오고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명절에 모이는 가족도 예전 같지 않다. 무언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느낌, 그 느낌이 쌓이면 불안이 됩니다. 안동에 사는 73세의 이정희 씨는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들 둘을 대학까지 보내고 그 아이들이 서울에 자리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로 은퇴를 선언한 것도 아니었지만 어느 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고 파티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한가해졌는데도 불안이 커진 것입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을 자려 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정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할 때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바빠서 잡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몸은 쉬는데 마음이 더 바빠요.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시죠?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퇴직 3년 이내라면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70 이후에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불안에서 벗어나 정말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한 이유를 막연하게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불안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비로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반드시 당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70이 넘으면 더 불안해질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드는 게 무서운 것이라고 치부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불안은 언제나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70 이후 불안이 커지는 진짜 이유.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인정하지 않아서입니다. 가장 말하기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0 이후에 불안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것 안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 못 드는 새벽에 혼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오랜 친구 부부를 만났을 때,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그 느낌, 그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모양을 바꿔서 나타납니다. 보령에 사는 74세 최병수 씨는 평생 보험 영업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죽음에 대해 늘 이야기하는 직업을 가졌지만 정작 본인의 죽음은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초등학교 때부터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멀쩡하게 바둑을 두다 쓰러졌고 사흘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최병수 씨는 며칠 동안 이상한 상태가 됐습니다. 밥맛이 없었고 TV를 봐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일까? 나는 몇 년이나 남았을까? 누가 울어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애써 다른 생각을 하려 했습니다. 텔레비전 볼륨을 높이고 낮에도 이웃집에 불쑥 찾아가고 밤에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계속 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싫어진 것입니다. 최병수 씨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모든 것이 불안해졌어요. 이 말 속에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은 다른 모양으로 튀어나옵니다. 건강에 대한 과도한 불안으로, 가족에 대한 집착으로, 쓸데없는 걱정들로 변장하여 우리를 괴롭힙니다. 인정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인간의 감정이다.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절반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전히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70이 되어도 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의 종류가 더 다양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이나 연봉을 비교했다면 이제는 자식이 비교 대상이 됩니다. 우리 애는 아직도 전세인데 옆집 아들은 아파트를 샀다더라. 우리 딸은 명절에 한 번 오는데 저 집 딸은 매주 온다더라. 건강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데 저렇게 정정하게 다니네. 재산도 비교합니다. 우리 살던 동네 누군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는 자기 비하로 이어집니다. 전주에 사는 71세의 박순자 씨는 젊은 시절 가정주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소박한 공무원이었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차를 새로 뽑았다니까. 손자가 벌써 영어 회화를 한다고. 우리 남편이 용돈을 이만큼 줘요. 집에 돌아오면 박순자 씨는 남편에게 괜한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평범할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박순자 씨는 아이 둘을 건강하게 키웠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저녁이 있었고 남편과 40년 넘게 큰 싸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비교하는 습관이 가려버린 것입니다. 비교는 언제나 우리를 패배자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언제나 자신보다 나은 것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 무한한 비교의 사다리를 오르는 한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쓸모를 증명하려는 강박입니다. 퇴직 후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의 이면에는 조금 더 정확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정의했습니다. 직함이 있었고 해야 할 역할이 있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사라지고 나면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질문이 불편해서 일을 억지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필요도 없는데 봉사활동에 여러 개를 등록하고 무리하게 파트타임을 찾고 자식들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기도 합니다. 몸이 힘든데도 쉬지 못하는 이유는 쉬면 쓸모 없어진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쓸모가 있어서 인간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바꾸는 것이 70 이후 평안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의무감입니다. 70이 되어도 여전히 피곤한 인연을 끊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40년직이라는 이유로, 친척이라는 이유로, 오랜 이웃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만날 때마다 기분이 불쾌하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버텨낼 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면 몸의 체력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에너지도 줄어듭니다. 불편한 자리에서 웃어야 하고 듣기 싫은 말을 참아야 하고 맞지 않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이제는 크게 에너지가 소진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도 끊지 못합니다.
의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이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 의무감이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계는 의무가 아닙니다. 관계는 나눔이어야 합니다. 한쪽만 소진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부담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성과 중심 사고를 내려놓지 못함입니다. 평생을 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저축, 더 나은 자식들, 더 건강한 몸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으면 그 성장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몸은 이제 더 강해지지 않습니다. 재산은 늘어나기보다 쓰는 쪽이 됩니다. 더 높이 올라갈 사다리도 없어요. 그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쉬면서 죄책감이 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가 낭비된 하루처럼 느껴집니다.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게으른 것 같고, 배우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운동을 빠지면 건강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성과 중심의 사고방식이 은퇴 후에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성과를 위해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의미를 위해 사는 시대입니다. 성과는 숫자로 측정되지만 의미는 마음으로 느낍니다. 그 전환이 70 이후의 삶을 바꿉니다. 자, 이 다섯 가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70 이후 불안의 본질은 내려놓지 못함입니다.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 비교를 멈추지 못하는 마음, 쓸모를 증명하려는 마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마음, 성과를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70세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첫 번째, 하루를 단순하게 줄이기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적자부 족함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뜻입니다. 하루에 족함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70세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를 너무 빽빽하게 채우려 합니다. 아침에 운동, 오전에 노인대학, 점심에 친구 약속, 오후에 손자 돌봄, 저녁 교회, 이렇게 일정이 가득 찬 하루를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집에 돌아오면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그 루틴을 반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채운 하루가 정말 풍요로운 하루일까요? 아니면 단지 바쁜 하루일까요? 이 둘은 다릅니다. 풍요롭다는 것은 마음이 충만하다는 것이고, 바쁘다는 것은 몸이 소진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루 할 일을 세 가지로 줄여보세요. 딱 세 가지입니다.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 하나, 하고 싶은 일 하나, 그리고 쉬는 시간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과 약속 사이에 반드시 쉬는 시간을 넣으세요. 약속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1시간이라도 쉰 후에 다음 약속을 잡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뭔가를 덜 하는 것 같아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그것이 70 이후 하루의 진짜 풍요입니다. 두 번째 비교를 과거의 나로 바꾸기입니다. 비교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원래 비교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비교의 대상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옆집 친구구나. 모임에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에 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은 가능한가요? 10년 전보다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진 부분이 있나요? 경험이 쌓였고, 마음이 넓어졌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조금은 알게 되었나요? 그것이 성장입니다. 10년 전에 나는 새벽에 빵 하나를 먹으면서도 걱정에 잠 못 들었는데, 지금의 나는 그 걱정들이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10년 전에 나는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고통을 아직 몰랐는데 지금의 나는 그 상실을 견뎌냈습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는가, 남보다 더 나은 자식을 두었는가 하는 비교에서 벗어나 과거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지혜로운가 하는 비교로 돌아서면 비교는 독이 아니라 성장의 도구가 됩니다.
세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허락하기입니다. 쉬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70이 넘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가 오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죄책감이 듭니다.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볕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서 그냥 있어도 됩니다. 새소리를 들어도 되고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봐도 됩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있는 것, 그것이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일본에는 보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이것이 정신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를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뇌를 쉬게 하고 감정을 정화합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휴식은 권리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누릴 자격이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네 번째, 관계를 줄이고 깊게입니다. 70의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밀도입니다. 지금 이 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인맥이 넓은 것이 자산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어디서든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체력이 줄었습니다. 이 줄어든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채워지는 사람, 이런 관계를 두세 개만 깊게 유지하는 것이 100명의 가벼운 관계보다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비교당하는 느낌이 드는 관계, 내가 늘 베풀어야만 유지되는 관계, 만나고 나면 괜히 기분이 가라앉는 관계는 천천히 거리를 두어도 됩니다. 그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삶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70의 우정은 오래됐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좋은 것이 좋은 우정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의 머무는 연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고, 가장 보통의 일상 속에 행복의 씨앗이 있다고, 그리고 그 씨앗을 발견하는 것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70이 넘으면 이 경향이 더 강해집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후회와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하는 걱정이 현재를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오늘 아침에 먹은 따뜻한 밥, 한 공기 마당에 핀 작은 꽃 한 송이, 저녁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천천히 걷는 동네 한 바퀴, 이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대단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 걸을 수 있다는 것, 음식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직 잃어버리기 전에 오늘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그 연습이 쌓이면 평온이 됩니다. 오늘 저녁 창밖을 한번 내다보세요. 그냥 보세요. 뭔가를 생각하려 하지 말고 그냥 거기 있는 것들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오늘의 머무는 연습의 시작입니다. 여섯 번째, 죽음을 인정하면 오히려 삶이 가벼워집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 오늘이 선물이 됩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울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삶이 가벼워진다는 것인가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인간은 언제 어디서 삶이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고 그는 강진 유배 시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벼슬도 재산도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도 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더 맑아진 정신으로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죽음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오히려 더 살아있게 만든 것입니다. 죽음을 억지로 피하려 하지 말고 담담하게 인정해 보세요. 그래, 나는 언젠가는 간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품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사소한 것에 화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소중한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지만 죽음을 인정하는 것은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역설이 70 이후의 삶을 훨씬 더 가볍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감동적인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는 72세 윤혜숙 씨는 3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고 26살에 결혼해서 아이 셋을 함께 키웠습니다.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말이 많지 않았고 그래서 싸울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그냥 편했습니다. 편하다는 감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남편이 사라졌을 때 윤혜숙 씨는 처음 몇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번갈아 와서 지냈고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밥을 먹었는데 먹은 것 같지가 않았고 잠을 잤는데 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정말 혼자가 되었을 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에 눈이 떠지면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오른쪽 이불이 차갑고 그 차가움이 너무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슈퍼마켓에 가서 식빵 한 봉지를 사다 놓으면 혼자 먹기에도 너무 많았습니다. 밥 한 공기를 짓는 것이 너무 많아서 밥을 안 하고 빵으로 끼니를 때우다 보면 기운이 없었습니다. 기운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더 우울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윤혜숙 씨는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나도 죽겠다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10번 깊게 들이마시는 것,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원두 커피를 직접 내려 마시는 것, 커피를 마시면서 남편한테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지 말을 거는 것, 오늘은 마트 좀 다녀올게요. 저녁에 된장찌개 해 먹을 거예요.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점점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 루틴이 하루에 다시 되어 주었습니다. 흔들리는데도 다시 있으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루틴이 윤혜숙 씨의 하루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루틴이 2개가 됐습니다. 오전 10시에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이 추가됐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마주치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왠지 자신이 불쌍하게 보일 것 같아서요. 그런데 2달쯤 지나자 고개가 올라갔습니다. 길가에 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이웃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을 때 오랜만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윤혜숙 씨는 동네 걷기 모임에 나갑니다. 일주일에 2번 오전 8시에 공원에서 3명이 함께 걷습니다. 많이 웃지는 않습니다. 화려하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를 살겠다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정말로 충분합니다. 윤혜숙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슬픈 건 여전해요. 그런데 슬픔이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슬픔도 내 삶의 일부라는 걸 이제는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 한마디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닿기를 바랍니다. 은평구에 사는 75세 강민철 씨는 35년간 중학교 체육교사였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운동을 가르쳤고 교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퇴직식 날 학교 강당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박수를 치며 배웅해 줬습니다. 꽃다발도 받고 케이크도 먹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섰을 때 아내가 수고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35년간의 일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을 끄고 다시 누웠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미 학교 운동장에 나가 아이들의 체육 수업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한 달은 여행이라도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주도에 혼자 다녀왔는데 아름다운 경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다 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는 당신 왜 그래? 행복해야 할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강민철 씨는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모르겠어. 교사로 살 때는 아이들의 성장이 보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삶에는 성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똑같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몸도 이상해졌습니다. 운동을 안 하니까 살이 찌고, 살이 찌니까 무릎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니까 더 움직이기 싫어졌습니다. 아내와 다투는 날도 늘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사소한 것에도 부딪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은평복지관에서 운동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전단지를 봤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체조를 가르쳐 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민철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봉사라니 나 같은 사람이 봉사를 해도 되나? 교장까지 한 사람인데 하지만 그냥 한 번 가봤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가보기로 했습니다. 복지관에 처음 들어섰을 때 70대, 80대 어르신 15명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철 씨가 앞에 서서 천천히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보여주자 어르신들이 따라했습니다. 어떤 분은 팔이 잘 올라가지 않아서 눈살을 찌푸리고 어떤 분은 킬킬 웃으면서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라고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몸이 좀 풀렸어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강민철 씨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오랜만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2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강민철 씨는 일주일에 3번 봉사를 나갑니다. 예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이라는 호칭도 없습니다. 하지만 복지관 어르신들이 기다려준다는 사실이 기다림이 그의 하루를 채워줍니다. 강민철 씨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한동안 내가 쓸모없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쓸모 있어야 산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요. 나는 그냥 나이기 때문에 살아야 하는 거지. 쓸모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이해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이 말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닿기를 바랍니다. 70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덜어내는 나이입니다. 이 문장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70은 채우는 나이가 아니라 덜어내는 나이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채워왔습니다. 지식을 채웠고, 경험을 채웠고, 재산을 채웠고, 관계를 채웠습니다. 그 체험이 삶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 노력은 충분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더 이상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닌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인가를 생각할 시간입니다. 채우는 사람은 늘 배가 고픕니다. 하지만 덜어내는 사람은 가벼워집니다. 가볍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성과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잘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70년이 넘는 삶을 살아온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한 가치입니다.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침을 맞이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존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야 존재의 의미가 생기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냥 잘 쉬고 잘 먹고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하루를 무사히 마치는 것, 그것이 70세 후에 충분한 하루입니다. 쓸모보다 평온입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그 하루에 평온이 있었다면 그것은 성공한 하루입니다. 남에게 인정받지 못했어도 스스로 마음이 편안하다. 그것은 잘 살아낸 하루입니다. 쓸모가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쓸모가 생깁니다. 순서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치면서 내일 할 일 하나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 오래된 첫 잔으로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끝까지 듣는다.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 감사한 것 하나를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것, 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내려놓기 중에서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만 골라서 내려놓아 보세요. 처음에는 손이 잘 안 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무엇 하나를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비교를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쓸모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피곤한 관계를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를 낭비했다는 죄책감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하나만 골라서 내려놓아 보세요. 처음에는 손이 잘 안 펴질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꽉 쥐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한 손가락씩 펴보세요. 그 손이 펴지는 만큼 마음도 펴집니다. 손을 펴면 새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쥔 손에는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70세 이후를 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곳을 여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70 이후를 잘 산다는 것은 오늘 이 하루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은 대로, 몸이 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작은 평온을 찾는 것입니다.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기보다 꽃이 피어있는 지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70 이후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여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아도 그것은 진짜 시작입니다. 작은 시작이 모여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 단 한 가지만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황금 노후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힘든 시절도 있었고 억울한 날도 있었고 혼자 울었던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봄에는 꽃을 보고 여름에는 그늘을 즐기고 가을에는 단풍을 보고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마시는 것, 그것이 삶입니다. 그 소박한 계절의 흐름 속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0 이후의 평온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 오늘 하루 비교를 한번 덜 했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오늘 하루 쉬면서 죄책감을 덜 느꼈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마음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향해 오늘 하루도 천천히 조금씩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걸음이 비록 느려도 그 방향이 평온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황금 노후는 화려한 노후가 아닙니다.
황금 노후는 평온한 노후입니다. 황금처럼 빛나는 것은 외면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그 고요함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단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고요함을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